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 솔직히 법에 대해 자신있게 얘기할 만큼 지식을 갖추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4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에서 하고 싶은 말을 최후 진술에서도 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정은 제 일생에서 네 번째 법정입니다. 긴급조치 9호와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가 첫 번째 재판을 받고 2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는데 나중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선을 반대하다가 두 번째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5년형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보도 통제 하에서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세 번째 재판을 받았는데 나중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선 세 번의 재판은 양심에 따라 떳떳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정말 곤혹스런 재판입니다. 만약 제가 공소사실대로 북한 추방 절차에 관여했다면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앞선 세 번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임했을 것입니다. 분단 이후 북에서 북한 주민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남으로 도주한 경우 단 한 명도 우리 법정에 세운 적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동료선원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흉악범죄자를 국가안보,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에 받아들이지 않고 범죄지역으로 추방한 결정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 주장대로 제가 있지도 않은 공모를 하고 티타임에서 하지도 않은 결정을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마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그런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싫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2019년 11월 4일 10시경 청와대에서 티타임에 참석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정보공유나 토론 차원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추구하였고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안보실 등과 이러한 티타임을 개최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티타임은 비서실장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안 점검을 위해 연중 매일 동시간에 열리는 것으로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청으로 개최할 성질의 회의가 아닙니다. 대통령께 일을 보고하기 전에 이러한 티타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티타임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가해기업 배상 판결 후 일본 정부의 보복에 대한 대응 등 비서실과 안보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이 필요한 수많은 사안을 점검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법적 권한을 가진 부서가 하며 이를 어겨 권한이 없는 다른 부서가 잠정이든 본격적이든 결정한 사례는 제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티타임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북한 추방 결정이 내려진 바가 없으며 그에 따른 절차 진행 지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참석자 모두가 인정하듯 그것은 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며 티타임의 본질과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창수 통일정책비서관은 제 수하직원도 아니면 제게는 업무 지시 권한도 없습니다. 통일부는 제 업무 소관 부서도 아닙니다. 법무비서관의 법률 검토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 어떠한 부당한 개입도 없었습니다.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추어 검토 의견을 수정토록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법치주의가 탄생의 명분 중 하나였고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적어도 불법을 인식하고 시행한 정책이나 행위는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2021년 11월 각하 처분된 사건을 정부가 바뀌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관련 정보기관이 총동원되어 2023년 2월 다시 기소했습니다. 기소 전 언론은 북한 추방 결정 당시 청와대 구조가 비서실장 아래 안보실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 병렬 구조였고 검찰은 북송 결정이 비서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 사건과 무관하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리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걸 보면 검찰의 기소 전 법조 출입 기자단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최종적으로 이를 뒤집고 기소를 지시했는지 그저 짐작만 할 뿐입니다. 현재 한반도에는 두 개의 큰 흐름이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두 국가론이 점점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교류와 협력,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고전 중입니다.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위무는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정책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언어를 쓰고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는 남과 북은 언젠가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된 훗날 통일 한국의 역사는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노력한 모든 행위는 역사의 진보를 위한 노력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사건 당시 및 윤석열 정권 초기 이 사건을 여론몰이할 때조차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건 탈북자의 추방은 국민 다수가 지지한 조치였으며 당시 이해운 정보위 간사의 위총보고 등에 따르면 야당도 불가피하다고 수긍한 조치였고 보수 언론을 포함한 언론도 법학자 등의 기고를 통해 법률 미비 한계속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검찰은 북으로 추방한 흉악범죄자를 우리 법정에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했지만 국회의원의 요구에 의한 정부의 공식 보고에 따르면 분단 이후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남으로 도주한 여러 사례 중 그 범죄자를 우리 법정에 세운 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북 간의 형사사법에 관한 협약이 없는 상황에서 북으로부터 증거 등 재판에 필요한 각종 협조를 받을 수가 없고 결정적인 것은 만약 각종 증거 등을 받더라도 국가보안법에 따라 북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북의 정부 행위로 생산된 각종 공식 문서를 국회에서 인준된 남북 간 협약 없이 우리가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형식과 실질 양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임에도 귀순을 받아주면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보완 조치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법 조항이 신설되어 이 사건 이후인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보호 결정의 기준 등 제1항이 3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관할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조차 실효성에 회의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하여튼 이 사건 북을 탈출한 흉악범 처분에 대한 법적 미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이념 노선보다는 실용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 하북의 비무장지대 국지도발 횟수를 보면 이명박 정부 기간 228회, 박근혜 정부 기간 108회, 문재인 정부 기간 5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단 한 명의 대한민국 국군장병도 남북 간 충돌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 한 푼의 돈도 북에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군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국방력과 보훈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다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재판이 그 큰 흐름에서 하나의 계기로 작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전 정부에 대한 이와 같은 유형의 기소는 금세 일상화될 수 있고 이러한 당파적 갈등의 순환으로 인해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복수심으로 잔뜩 날을 세운 정치보복은 가공할 전제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비극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최후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